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송현주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이자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아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그 과정에서 아들도 성실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죠. 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밥을 먹고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올 때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두었고 남편은 가게 안쪽에서 아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빠, 요즘 장사 잘 돼요? 그냥 그렇지. 네가 도와주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뭐 할 것 없으면 장사나 같이 하자. 아빠도 참,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 뼈 빠지게 공부시키셨잖아요. 아들 말 맞다나 저희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열심히 공부시킨 덕분에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앞다투어 칭찬을 많이 했고 저희는 아들 덕분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록 매일 함께하진 못해도 여전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도 아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고 항상 뭔가 챙겨서 저희한테 가져와 아들 노릇을 톡톡하게 했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곁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상당히 들뜨고 조심스러워 보였죠. 엄마, 저 사실은 엄마 아버지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는데. 누구? 내 여자친구. 부담 없이 한번 내가 데려와 볼게.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가 있었어? 아이고, 그걸 왜 엄마한테 이제야 말해? 이제라도 말하잖아.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줘. 내가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 그래, 알았다.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구나. 그렇지 않아도 네 결혼도 걱정이긴 했었는데 우리 아들답게 알아서 때 잘 맞춰서 짝 데려오니 엄마도 기대된다. 아들은 이제껏 부모를 한 번도 걱정시켜주거나 실망시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알아서 척척 성적이 나오고 자기 알아서 할 것들을 때에 맞춰서 너무나 잘해왔으니 말이죠. 심지어 결혼 정년기가 되어 아무 말 없어서 내심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어느새 괜찮은 눈높이에 맞는 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겠다니 이 얼마나 훌륭하고 기특한 아들입니까? 우리 아들만큼 효자는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예정대로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며느리를 우리 부부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소연이라고 합니다. 정식 씨하고는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람이 참 곱고 예쁘네. 우리 정식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과찬의 말씀을요. 그 사람이 어머님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고 제게 늘 이상형을 어머님을 꼽아서 꼭 뵙고 싶었었어요. 어머나, 우리 정식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튼 오느라 고생했으니 식사라도 같이 해요.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길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냈고 아들은 기쁜 듯 웃으며 며느리 될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나긋나긋한 말투와 공손한 태도가 돋보였고 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으로 저녁상을 차린 것이었기에 식사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우리도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아들과의 관계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안사돈을 그때 처음 배웠었는데 자식 결혼에 크게 관심 없다는 듯 자기들 알아서 하게 두라는 식으로 제게 말을 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요새 애들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디다. 아들 집 한 채 있으면 되고 딸 적당히 혼수해 가면 되고 예물 예단 이런 거 허례허식 있는 거 우리 때나 촌스럽게 했지. 요새 애들 안 하니 부담 갖지 않게 알아서 결혼식 잘 치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안사돈은 자기는 일절 돈 한 푼 못 대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돌려가며 예단 예물 허례허식이라고 못 박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법인데 저는 사실 예단이고 예물이고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니만큼 어느 정도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안사돈이 그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는 바람에 저는 어쩔 도리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사돈의 말을 듣기보다는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안사돈은 일찍이 남편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딸 셋을 억척스럽게 키운 양반이기에 여자로서 딱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던지라 사돈끼리도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안사돈은 할 일이 많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낼 정도로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었기에 섣불리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성격도 보아하니 저와는 그리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았기에 그냥 거리를 두고 애들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고 제 로망은 날아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후 제 전부였던 아들은 점점 부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이제 가정도 가졌고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기에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던 것은 거의 예산일이었고 어쩌다가 두세 달에 집에 한번 왔다가도 짧은 시간만 머물다 가고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일이 있어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넌지시 서운하다는 듯 아들에게 얘기를 하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조만간 시간 내서 갈게요.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새아가랑 같이 와서 식사라도 해라. 식구끼리 자꾸 부딪혀야지 정들지 않겠니? 요새 직장인들이 다 바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주말에 한번 안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저를 늘상 달래주던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이 뒤섞여 나왔고 저는 그것을 눈치채자 알겠다며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들은 늘 바쁘다며 약속을 미루었고 남편은 도리어 씁쓸해하는 저를 보고는 애들이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제 안사람과 시간에 맞춰 왔는데 저는 간만에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리에 너무나도 기뻐서 아침에 장을 서둘러 봐서 애들 좋아하는 밥상을 정성껏 차려놨습니다. 허나 아들 내외는 퇴근하고 오자마자 둘이 밥을 먹으면서 오래된 우리 집을 둘러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이 체리 핑크색 벽지는 너무 촌스러워요. 인테리어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뭐가 어때서 그러니? 예전부터 쓰던 거고 깨끗하기만 한데. 깨끗하긴 한데 아무래도 오래되어서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낡아 보이고 솔직히 벌레라도 나올 것 같아요. 벌레? 네 엄마처럼 깔끔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벌레가 나와? 가게 일하면서도 집안에 얼마나 쓸고 닦고 하는데 너도 많이 봐와서 알 거 아니냐? 아니, 진짜 벌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가 그렇다고요. 인테리어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뭘 그렇게 새삼 그러는지 모르겠다. 전 그러면 네가 능력 있으면 해주든가. 나도 아들이 해주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인테리어 공사 한번 해보자.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아들하고 며느리는 금세 말이 쏙 들어가며 그 후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란 이 집이 이곳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공간이 이제는 낡고 부담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도 신경을 안 쓰는 척 배짱을 부렸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와서는 전에 집 한 번 지적 않던 녀석이 새삼 거슬렸던 건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말이지요. 저는 아들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시대가 변했다 생각하며 적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우리 집이 더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먼저 전화 안 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는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명절날만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는 것이 어디냐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남자의 마음을 안다고 전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특하네.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잖아. 명절에라도 오는 게 다행이지. 안 그래? 그럼요. 요새 젊은 사람들 명절 때마다 여행하고 난리라던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남편은 이렇게 저를 다독였고 저는 남편의 말에 끄덕이며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느 며느리처럼 시댁 방문을 썩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때보다 더 씻자하면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옛날보다 시집살이도 많이 없어지고 좋아진 환경에서도 여전히 시집은 며느리들에게 공공의 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사랑받고 챙김받는 며느리였기에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맞는 며느리는 딸처럼 여겨야겠다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을 가리는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전부터 시작해 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깜빡하고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아버려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중에 순간적으로 손을 털었지만 식사는 차려 했기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려는데 점점 대인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상처에다가 물을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며느리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춤거리자 남편은 제 이상한 기색을 발견하면서 무슨 일 있냐고 다가왔고 제가 어정쩡하게 손을 잡고 서 있자 성큼 다가와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인 상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미련한 사람아,
손을 대었으면 대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떡해. 상처 더 날라. 얘 정씨가 너 얼른 가서 구급상자 좀 가져오너라. 네? 아, 네. 엄마 많이 다쳤어요? 잠깐만요. 아들도 제가 다쳤다는 소리에 어쩔 줄을 모르며 구급상자를 가져오려 했지만 화상에 마땅한 연고가 없어서 남편은 얼른 나가서 사오라고 했지요. 남편이 그나마 있는 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며느리는 눈치도 없이 여전히 제 집 안방처럼 TV를 틀며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이 며느리를 보았고 이내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손을 좀 대었는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제가 아버님 댁 설거지를요? 그래, 지금 설거지감이 밀려있어서 할 게 산더미인데 시어머니 설거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아니, 그걸 제가 왜... 소연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을 금세 정리하며 마지못해 싱크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물소리는 유난히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왜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시키냐고 했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쳤다고 하는데 눈치도 없이 TV만 보는 것이 황당했다는 듯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연고 같은 것을 구해왔는데 며느리가 느릿하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자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고 이내 며느리 안색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단단히 뿔이 난 듯 기분 나쁜 얼굴로 앞치마를 풀러놓았고 아들은 계속 눈치 보는 와중에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웬만하면 남편도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자는 쪽이었지만 며느리의 얄미운 모습을 보자 일부러 더 시킨 것이었고 저는 난감하게 이럴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소연이가 지난번에 아버지가 설거지를 시킨 게 많이 부담스러웠대요. 시댁에서 그렇게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설거지를 시킨 것이 조금 짓궂다 생각했지만 저 며느리일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해도 군말 없었고 당연하다 여겼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파서 겨우 한 번 설거지를 시킨 것이 그렇게 큰일이었던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제 딸이 시어머니 손 다쳐서 시댁에서 설거지했다 하면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두고 아들을 잡고 불만을 토했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부탁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 싶었지요. 그래, 하지만 엄마가 손을 다친 와중에서 그건 소연이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 소연이 친정에선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대. 다 처형들이나 장모님만 했다고 하더라고. 소연이가 그래? 자기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 손 다쳐서 설거지한 게 억울하다고? 무슨 말씀이 또 그래요. 그냥 소연이는 그렇다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지. 소연이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엄마, 결혼했다고 시댁에서 이런저런 일 시키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 네가 소연이 남편이구나. 아무쪼록 소연이랑 잘 지내라. 나는 담담한 척 대답했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구시대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고 아들과 멀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나는 그 말에 또다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나뉘게 된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였고 부모는 그들의 바깥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은 당연히 덮어놓고 지 안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아들에게 서운한 내색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나름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깔린 서운함과 불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쥔 손만 꼭 쥐었습니다. 그래,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그 해부터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점점 더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이후로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먼저 전화를 걸어왔던 아들이 이제는 내 전화에도 늦게 답을 하거나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허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아들이랑 통화해 봤어요? 아니, 바쁜가 보지. 남편은 신경 쓰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나만큼이나 속이 쓰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냅둬. 우리가 뭐 바라는 거 있어? 애들 사는 대로 살라고 둬야지.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나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던 그날들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쓸쓸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걸어도 다음에 갈게요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이 말한 오래된 체리 핑크색 벽지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나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간만에 연락 와서 신이 난 목소리로 제게 자기 처가 아이를 가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뻤죠. 그래서 아들과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쁠까. 이제 입덧도 찾아오고 힘든 몸이 될 텐데 며느리가 딸처럼 걱정이 되어서 입맛 당기는 거 사 먹으라고 아들에게 며느리 계좌를 물어봐서 30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아니 잘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돈 보낸 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아들한테 다음날 아침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들은 당황한 투로 제게 되려 물었습니다. 나는 소연이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화했다고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엄마 진짜 못 받았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고?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아, 소연이가 요새 뭔가 깜빡깜빡 하나 봐요. 원래 임산부들은 건망증이 심해진다면서요. 그렇긴 하다만 안 한 걸 했다 할 정도로 부러운 건망증은. 저는 말꼬리를 흐리고 한숨을 깊이 쉰 후 더 이상 아들의 난감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에 제게 며느리가 전화가 곧 갈 거라고 일단 돈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며느리의 전화는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괜히 말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기분이 상했지만 굳이 말하진 않고 또 시간이 흐르니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기도 했죠.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은 이해도 잘 되고 마음이 넉넉해서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건들지 말아야지 아들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 아들이 아내에게 핍박당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가 세지므로 다들 요즘 사람들은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가 태어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만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내면서 아이 보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니
점점 더 아들 내외와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뻤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에 겨워 남편과 함께 백일 옷도 준비하고 아기용품도 사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한참 후에 억지로 쓴 것 같은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써서 보내온 문자가 분명했지요. 잘 받았어요, 엄마.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는 그 짧은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해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직접 전화라도 걸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을 텐데 이제는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한 것인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손주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다시 3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비싼 장난감이라도 사주려나 아니면 손주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받나 싶어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도 감사 인사는커녕 돈을 받았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니 부모를 무슨 바보로 보나 싶어서 마음이 씁쓸했기에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왜? 그냥 어린이날 선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남편은 제 속을 이해한다는 듯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내가 사실은 몇 번 돈을 보냈거든요. 근데도 며느리가 아들한테는 나한테 전화했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나는 정작 들은 게 없어요. 뭘 바라고 보냈어? 그냥 부모 도리로서 보냈잖아. 말 없으면 알아서 받아쓰려니 하지 뭘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해? 엎드려 절받기밖에 더 돼? 남편은 말은 그렇게 하며 쿨한 척했지만 나만큼이나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마워하든 말든 연락을 하든 말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 챙겨주고 싶은데 그런 게 부모 마음인데 사람이라는 게 보답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소리 아니 잘 받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생색내려고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냐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꼭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가 어린이날 선물에 대한 연락도 없었으니 어버이날에도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전화 한 통은 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부모님하고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식 또래들은 부모님 주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화는 결코 울리지 않았죠. 남편과 나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서 말없이 저녁을 차려 먹었고 밥을 먹으며 슬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식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뭐 바쁘겠지. 바쁜 애한테 뭘 바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지만 괜히 수저를 한 번 더 내려놓는 걸 보니 그 역시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아들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한 날이 언제였는지 확인해보니 벌써 반년 전이었죠. 이제 우리도 아들한테는 뒷전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섭섭함을 표현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바쁜데 어버이날 챙기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겠지. 그렇게 나 혼자 여러 감정을 삼키며 어버이날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겠지만 굳이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을 바라고 기다리는 부모가 얼마나 서글픈지 그 마음을 역력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아들 내외와의 거리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허전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아들과 갈라설 것은 아니었던 듯 결국 아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야 말로 못하고 참고 있었지만 남편은 속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었고 아들을 작정하고 불렀습니다. 너 요즘 우리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아버지, 간만에 전화해서 불러놓고 됐든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빠서 그랬죠.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멀어진 느낌이잖아. 네 엄마가 서운해하는 거 모르겠어? 남편은 술 한 잔을 털어놓고는 차분한 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고 아들도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이번 명절은 꼭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명절을 앞둔 바로 전해 주에 우리 집에 큰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뭔가 합선이 되었던지 화재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다행히 저희는 가게 일을 보던 중이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거실까지 번졌고 그동안 아끼며 살아온 살림살이들은 한순간에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벽지도 타들어가고 부엌 한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명절 앞두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집안에 우환이 들었나? 나는 망연자실한 채 타버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방관이 가스 누출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했지만 당장 명절을 앞두고 집이 이 모양이 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식아, 우리가 이번 명절에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니. 그런데 집이 이래서 도저히 명절을 치를 수가 없을 것 같구나. 혹시 너희 집에서 하면 어떻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도 더 난감해 보였습니다. 그게 갑자기요? 어쩔 수 없잖아. 집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럼 차라리 이번 명절은 그냥 넘기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요즘 좀 정신없고 소연이도 아이 때문에 피곤해하고.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듣자니 마음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명절을 안 챙길 거면 모른 척 하겠는데 하기로 했으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애엄마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걸까요? 명절은 단순히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아닌가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불에 그을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번 명절이 우리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결국 며느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흔쾌한 동의가 아니라 아들이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낸 것이라는 걸.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고 단어를 고르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제발 저러서 그런지 마치 오긴 오는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라는 말이 뒤따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이야 원래 가족이 모여 함께 보내는 날이건만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바에는 그냥 서로가 맘 편하게 안 만나는 게 낫다 싶어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이번 명절은 넘어가는 게 어때요? 애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조용히 지내자고요. 나는 짐을 꾸리면서도 남편에게 몇 번이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이 불이 나서 그런 거잖아. 불난 게 내 잘못인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가는 게 싫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싫으면 가지 마.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덧붙였죠. 불나서 우리가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명절 같이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뭘 그렇게 아들 눈치를 봐서 쩔쩔매하는 거냐고. 나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될 대로 되라는 성격이었고 나는 그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민한 건지 내내 마음의 돌덩이를 짐지운 것 같았고 짐을 챙기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 명절을 보내러 가는 이 기분,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이번 명절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앞으로 우리가 아들내외와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참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그렇게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놓인 상을 보자마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상 위에 놓인 건 온통 일회용 접시와 종이컵뿐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나물과 하얀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잡채, 옆에는 가벼운 종이컵이 줄지어 있었고 심지어 수저도 나무젓가락이었습니다. 순간 잘못 본 건가 싶어 며느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그릇을 챙기려던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릇은 있는데요.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일회용품을 준비했어요. 그 말투는 사근사근하기보다는 쌀쌀 맞았고 어딘가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듯 다시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며 전자레인지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뒤야 알았습니다. 이 음식들 대부분 다 사온 것이었구나. 나는 다시 상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전, 종이용기에 담긴 잡채, 그리고 사각형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갈비찜. 어쩐지 색깔도 조금씩 흐릿하고 마트에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 말이지요. 물론 요즘은 바빠서 명절 음식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낯설고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음식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나를 보며 당신도 앉아, 소연이 바쁜데 도와주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나는 순간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저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사람 맘도 몰라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눈빛도 못 본 척하며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명절을 챙긴 게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자리를 만든 것뿐이야. 아들이 약속한 명절을 어쩔 수 없이 지키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거야. 내내 목에 가시가 걸려진 느낌이었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이 차려졌고 나는 찝찝한 기분을 애써 삼키며 그릇 대신 일회용 접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내 손에 쥔 플라스틱 접시가 너무나 가볍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았더니만 시부모가 온다 해도 집안은 밥맛이 떨어질 만큼 너무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식탁 주변에는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고 애기 기저귀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죠. 소파 위에는 남의 집처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원래 깨끗한 집을 좋아하는 나는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체리 핑크색을 안 좋아하는 며느리가 이런 더럽고 후줄근한 것은 용납할 수 있는지 아무리 애엄마라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며느리는 금세 눈치채고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아들은 이내 제 모습을 본 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육아하고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명절이라고 대청소까지 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죠. 아들은 내 시선을 의식한 듯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상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에 놓인 음식들이 하나같이 마트에서 사온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밥만큼은 직접 지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자레인지 속에서 즉석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1개, 2개, 3개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즉석밥들이 식탁 한쪽에 쌓여가는 걸 보니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밥 안 했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전자레인지에 즉석밥을 넣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은 원래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솥도 버렸어요. 뭐라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밥을 많이 안 먹기도 하니 그냥 밥솥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민이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즉석밥 샀잖아요. 이거 다 한민이 먹이려고 산 거예요. 아니, 애한테 쌀로 지은 밥을 먹여야지 즉석밥 렌지 돌린 것을 계속 먹이겠다고? 아이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솥을 버렸다고? 아니, 명절 음식이야 사서 낼 수도 있고 설거지가 귀찮아서 일회용 접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솥을 버릴 정도로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참다 못해 자리에 벌떡 일어나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이래서 어떻게 사냐? 남편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어딘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해먹고 전부 사 먹으면 몸은 괜찮냐? 아들 며느리 그렇고 애도 그렇고 맨날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사 먹으면 건강히 버티겠어?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더니 똑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다들 배달 음식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희는 굳이 집에서 요리를 할 필요를 못 느껴서요. 요새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아버지, 그냥 요즘 세대는 이렇게 살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난 상태였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나 있는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아들이 막아서며 시선이 맞부딪혔지요. 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명절이 시작되었을 뿐인데 이대로라면 곧 대판 싸움이라도 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즉석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저희 생활 방식을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그냥 저희 집에서 명절을 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대놓고 오지 말라는 건가 싶었던 것이지요. 아들은 그래도 지 아버지 어려운 줄은 알았던지 물러선 후 어쩔 줄 몰라 하며 곁눈질만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라도 터뜨리듯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자꾸 엄마 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좀 거슬려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전화하면 그저 엄마. 당신 어머님이랑 결혼했어? 맨날 전화할 때마다 엄마 부르짖고 나한테 시어머니 잘 챙기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이나 알아? 당신이 이런 사람 같았으면 나 당신하고 절대로 결혼도 안 했어. 나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움찔하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건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내가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하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걸게. 이런 식으로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조차 며느리는 거슬린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예 모자 사이에 전화도 하지 말란 소리니? 너 시부모가 뭘 어쨌길래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뭐 돈을 달랬어? 밥을 달랬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너무 자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이면 몰라도 남편이 결혼하고도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솔직히 좀 유치하잖아요. 내 아들, 아니 네 남편 한민애비 나랑 1년에 몇 번 통화 안 한다. 그것도 너 눈치 보느라. 그 몇 번을 너 앞에서 전화 걸어 엄마 하는 게 꼴 보기 싫었던 모양인데 너 그렇게 하면 못 쓴다. 너도 아들 낳았으면서 너는 이런 일 안 겪을 줄 알아?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고 얼른 가자.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야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모를 만큼 가슴이 먹먹했죠. 이제는 우리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짜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렇게 남편이랑 굳게 입을 다문 채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끊는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나 스스로 연락을 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아들도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들이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채고 조심스러워하는 걸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은 나와의 연락이 줄어든 걸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을 잊고 살게 되었고 장을 보다가 무가 싱싱해 나는 오랜만에 입맛이 없어서 동치미를 담갔어요. 다들 제 동치미를 맛보며 어머 이번 동치미는 정말 잘 됐네. 입을 다스렸지요. 뚜껑을 열자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향이 확 퍼졌습니다. 아삭하게 익은 무를 한 조각 베어 물자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치미를 참 좋아했었어요. 국물을 후루룩 떠먹으며 엄마 이거 진짜 시원해 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건 챙겨줘야지. 나는 바로 동치미를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번거로울 것 같아 한 통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동치미를 통에 담는 걸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안 받으면 그냥 문 앞에 두고 올 거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통 하나인데 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휴대전화를 틀어 아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만에 전화 걸려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신호가 가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바쁜가? 나는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혹시나 싶어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동치미 담갔는데 네가 좋아해서 조금 가져다 주려고. 퇴근하고 집에 있을 거니?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가지 말까?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는 동치미통을 다시 냉장고 안으로 밀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챙겨주는 것도 부담이 될까?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맞을까? 아니면 이제는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동치미 한 통이 앞으로 우리 가족 사이에 벌어진 거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걸요. 나는 동치미를 담은 작은 통을 들고 그래도 아들 집 앞에라도 두고 오자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한 번 더 아들에게 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며느리와 안 싸던 며느리의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고 아들은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모님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가족처럼 편안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에 끼어들면 갑자기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자꾸 엄마 하면서 전화 거는 것도 좀 거슬려요. 나는 주저하면서도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멀리서 내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았고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내 이름을 확인하고 짧게 한숨을 쉬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짧은 한숨 한 번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은 내 전화를 받기는커녕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장모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장모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이래서 장모님을 존경한다니까요. 장모님이 솔직히 저희 엄마보다 더 친어머니 같아요. 아이고, 사위는 참 속이 깊어.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든든하다니까. 그들의 다정한 대화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아들은 장모님에게 다정한 사위였고 며느리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었지만 내게는 그저 전화를 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동치미통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가져가야 할까?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조차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 안사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행복해 보였고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동치미통을 품에 안고 그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현관 앞에 동치미를 놓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아들은 동치미를 전해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을까 하다가 그래도 아들 전화인지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 말입니다. 엄마, 언제 두고 갔어요? 동치미 맛있네. 고마워서 그런데 소연이랑 오랜만에 한민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어쩐 일인지 아들에게서 고맙다는 전화 연락이 처음으로 왔고 저는 일부러 전화 안 받은 아들하고 뭔가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간만에 며느리와 손주와 온다 하니 남편도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았지요. 부모 자식 간이란 그런 법 같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 잊혀지고 새로 좋은 감정만 든다는 걸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천륜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역시나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며느리와 함께 꿍꿍이가 있는 채로 왔습니다. 웬일인지 맨날 뚱하고 있던 도도한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근사근거리며 제게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연봉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참 다행이구나. 능력 인정받으면 좋지. 요새는 여자들도 많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대이니까. 네, 그래서 말인데 복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민이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려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불안해서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이미 며느리는 제게 꿍꿍이를 들켰기에 그것이 참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아 하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한민이는 이미 돌이 넘었고 돌잔치도 딱히 저희 부르지 않고 지들끼리 알아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아쉽다고 육아를 저한테 맡기려고 하는 게 솔직히 얄밉기는 했습니다. 저 필요할 때 살살거리니 저는 며느리가 여전히 곱게 안 보였죠. 한민이는 외할머니를 더 많이 봐서 더 친숙할 텐데 안사돈한테 맡기는 건 어떻겠니? 저희 엄마는 이미 언니 쌍둥이 조카를 돌보느라 한민이까지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무릎도 안 좋으셔서 힘드시고요. 안사돈은 이미 며느리 오빠의 쌍둥이를 돌보느라 더 이상 손주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 말투가 차가웠음에도 며느리는 한껏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부족했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말에 웃겨서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 예전에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한번 시켰다고 명절 때 시댁에 다시는 안 오겠다던 사람이, 내가 전화하는 것도 거슬린다던 사람이 이제는 아쉬우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 그래? 네 친정엄마는 힘들어서 못 본다고? 네. 그럼 나는 애 안 보니 네가 원하면 마음대로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기다려줬지만 결국 며느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닫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소연아.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 행동들 다 생각해봐. 전화 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하고 명절도 겨우겨우 허락해주는 듯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나를 찾는 거야? 내가 무슨 네 하녀야? 내가 너처럼 배달 음식으로 대충 먹고 살았을 것 같아?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라고 했지만 나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고, 네 애는 네가 키워. 시부모라고 치를 떨 땐 언제고 지네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한다고? 사과한다고? 그럼 부탁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도 지긋지긋해야 하는 시댁이랑 얽힐 일을 만들지를 마. 너도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시댁 식구들이랑 멀어지는 거. 이제 제대로 멀어져 봐.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네 엄마 말 알아들었으면 가보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싱글벙글하며 사이다를 원샷한 것 같다고 시원하다 말했지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손주 좀 봐달라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가사 도움이라도 된다는 거야? 나는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내 전화를 피하는 아들, 내 앞에서는 한숨 쉬면서 장모한테는 싹싹하게 비위 맞추는 모습, 그리고 명절날 우리 집엔 오기 싫어하면서 친정은 매주 가는 그 태도. 그동안 서운했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고, 그렇게 간 아들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하네.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소연이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지 저는 다시 쓴소리를 퍼부었지요. 그걸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착한 엄마 노릇을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정식아, 네가 엄마 찾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네가 급할 때, 필요할 때야. 근데 엄마가 필요 없을 땐 뭐 했지? 네 엄마 전화 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하던 네 마누라한테 엄마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했어? 툭 하면 연락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와도 엄마 전화면 내려놓고.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가 좀 꾸렸으면 네 손으로 해결해. 내 손주는 맞지만 네 자식 아니야? 결혼했으면 네가 키워야지. 왜 내가 키워? 그럴 거면 내가 너 키울 때처럼 효도라도 제대로 하든가. 엄마는 다 키웠다.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왔는데 부모로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진짜 너무하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네가 너무한 거겠지. 내가 네 엄마라고? 웃기지 마. 필요할 땐 엄마 찾고 불편할 땐 손절하는 게 무슨 자식이야? 이제라도 잘 들어. 앞으로 네 애는 네가 키워. 네 마누라랑 둘이 알아서 하라고. 네 마누라랑 둘이 알아서 살라고. 정 네 마누라 복직시키고 싶음 네가 회사를 그만두든가. 왜 내가 네 애를 키워? 명절도 제대로 안 오고
전화도 거슬린다고 하면서 니들도 힘들게 키워봐야지 나중에 네 자식한테 니들 행동으로 똑같이 당하면 더 아프지. 니에 맡아서 잘 기르고 나와 똑같은 상황에 한번 겪어봐라. 악담이 아니고 진담이다. 아들은 잠시 말문을 못 잇고 뭐라 더 말하려다가 결국 됐어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박수까지 쳤지요. 이야, 우리 마누라 멋있다. 마냥 입 다물 줄만 알았는데 이제야 말했네. 그동안 당신이 너무 참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2번 다시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고, 자식이건 뭐건 남보다 더한 사이로 변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저는 이제 남은 우리 인생 더 이상 자식이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베풀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죠. 우리 내친 김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그래요. 이제 애들 신경 안 쓸 거야.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야지. 남편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자식은 다 키우면 남이라잖아. 그러게 이제야 실감하네. 나는 냉장고에서 남아있는 동치미통을 꺼냈습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개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짝사랑은 하지 않고 끝내기로 결심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